포럼 세미나를 여기 계신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요,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세마 포럼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 저는 김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마 포럼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재원 정무특보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님 함께 하십니다. 포항시 산림조합 손병훈 조합장님,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포항시 협의회 장대기 회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경호 우리 세마포럼 내무 부회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김형원 고문님, 네, 김형원 고문님 함께 하십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태열 사모님 소개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석영 사모님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승복 사모님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양승복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 최종만 재정위원장님 어디 계실까?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포항 한봉 우리 봉사단 2,3배 단장님 어디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저기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내빈분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참석은 하시지 못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 찰나에 꿈기부 추진위원회 박수건 회장님 또 함께 하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강덕 시장님께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새희망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새희망 포럼 강서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산업 전환과 지역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포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이 나아갈 희망찬 이 여정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새희망 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포항시장 이강덕 드림 이렇게 오셨고요.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님, 포항 남구 울릉 국회의원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오셨는데 또 읽으면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우리 이 세 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마음을 보내주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운비하는 새희망 포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본회 강서강 회장님으로부터 개사가 있겠습니다. 강서강 회장님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딴 날보다 어제가 추웠고 오늘 좀 덜 추워지긴 한데 날씨도 춥고 바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걸음을 해줌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은은중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사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끝까지 여러분들의 힘을 넣어서 이 세미나가 뜻있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재원 정부 특보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 좀 살살하죠. 그래도 오늘 이 새희망 포럼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회원 및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주 뜻깊은 이 행사에 이강덕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시 일정 관계상 함께하지 못하고 종무인 특보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진에게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이 출발하는 새희망 포럼 함께 여는 미래라는 설거한 날에 첫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강서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희망 포럼은 시민 자율로 스스로가 모여서 단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만든 그 역할을 하고자 오늘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은 엄청 애로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스스로가 작은 일이나마 하나하나 스스로가 속기를 풀어가는 시민 참여형 새희망 포럼에 오늘 이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준호
수석 부회장님이시죠. 오늘 자장을 갖다 주시는 우리 김재명 수석 부회장님에도 감사를 드리고, 불원천리 서울에서 일찍이 오늘 이 포럼에 오늘 발표자로서 함께해 주신 우리 포스코 수석 연구원이신 우리 이덕상 박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테크노파크 TP의 우리 배영호 원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신소재 산업연구원에 있는 포미아 우리 또 김현덕 원장님도 오늘 발표자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시는 우리 정경국 내일심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포리시안 대구 경북 본부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교 대표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계명대학교 우리 이동원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수석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새록 상인의 우리 주시영 회장님도 오늘 이 토론에 토론자로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외에 많은 내빈들도 함께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가 정말 지방하시기에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지방정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또한 우리가 보고 더 나은 지역 발전에는 항상 큰 꿈을 그려서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새 희망 포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우리 중요한 내빈 우리 늘 항상 시민을 위해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김일환 의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특히 우리 산림자 우리 임업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손병웅 조합장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만들고 새로운 파항을 열어가는데 소리 없이 시민 곁에 다가가는 그런 새 희망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여는 새희망 포럼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 김일만입니다. 예, 오늘 새희망 포럼 창립 기념 우리 세미나 오늘 열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을 잠시 보니까 이 포럼 내용이 포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정말 그 시적절한 내용을 정말 담고 있는 그런 세미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행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강서감 우리 회장님, 강서감 회장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우리 정말로 오늘 이 포럼에 정말 회장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시기까지 그간에 여러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준홍 우리 그 부회장님은 김준홍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위덕대로 가셨네, 그죠? 위덕대로 가시고 오늘 보니까 총평을 하는 그 마지막 그 종합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오늘 세미나를 맡으셨는데 그 총평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제가 쭉 인사를 드려보니까 이거 인사말로 하는 모두가 내빈입니다. 그런 그 말이 딱 맞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아마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아마 오늘 이 세미나의 수준이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회장들 권경호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 다 서재원 특보님께서 소개를 쭉 주셨기 때문에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패널로 참가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멀리서 오셨네요. 이대성 박사님 그리고 김원덕 원장님도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네요. 배영호 원장님 그 AI 관련 강의하십니까? 세미나 보니까 맨 뒤에 있던데 보니까 아마 AI 관련된 그 발표가 주제가 앞으로 포항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서울에서 누군가 오늘 전화 왔어요. 신문에 자꾸 포항에 절단 났는 것 같이 자꾸 기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포항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제로 포항에 아무도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휴양 인사가 서울에 계시는 분이 왜 신문에 논조를 자꾸 이렇게 골목 상권이고 뭐가 다 완전히 죽었는 거지. 그게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 전역의 문제고 또 선진국 가면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 해법 없이 자꾸 이 상권이 죽었다 뭐 점포 10개 중에 뭐 7개가 문 닫았다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맞느냐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래 보니까 내 고향 포항이 너무 서글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다시 또 위축되고 또 이게 또 위축되면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정말 용어대로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포항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에 가지고도 또 우리가 포항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활력을 만들었고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며칠 전에 보면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블루베리 산단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는 그래핀 탄소 소재 그래핀 공장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신문책상에서 보신 오픈 AI 데이터 센터가 뭐 지금 포항의 여러 곳에서 지금 물색 중인데 저 데이터 센터 보면은 정말 포항 재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럼 포항이 여러 가지로 좋은 신산업들, 소재 산업들이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왜 이렇게 도시가 이럴까? 이 도시에 우리가 한 50년, 60년 동안 포스코나 연관산업단지 관련된 산업을 우리 너무 편하게 모르고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산업, 소재산업들은 또 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 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났을 때에 영국 전체에 제조업 기반이 30%가 넘었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그 기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조업들이 왕성할 때는 영국 전체, 나라 전체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청년들, 여성들 일자리가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금융이나 아니면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으로 살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제조업이 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제조업이 20%에서 25% 정도 돼야 그 도시가 활력을 늘 유지하는데 영국이 8% 됐습니다. 다른 프랑스 이런 데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0%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자꾸 제조업 자기 나라로 돌아오라 하는 게 20% 떨어지니까 미국 자체가 국가 자체가 활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도 지금은 20%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강이나 관련된 연관 산업들로 해서 3차 제조업을 육성하고 또 장려하고 또 골목 상권도 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면은 우리 포항은 신산업과 같이 옛날 제조업 유지를 하면은 포항은 앞으로 정말 희망이 가득한 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포항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연말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정리 잘 하셔가 좋은 성과 거두시고 내년에는 더 알찬 계획으로 큰 성공 기약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포항에 애정이 많으셔서 좀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네, 새희망 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병우, 손병우 산림조합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늘 프로 산림조합장 손병우 인사드립니다. 지금 급변하는 환경에 포항의 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 해법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 포럼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이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듯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함께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장님의 말씀처럼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가슴 깊이 와닿았고요. 그 기절이. 자, 또 이제 마지막 새희망포럼 안기수 자문위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네,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요 사진 먼저 찍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2부 행사 세미나를 진행을 위하여 자장을 맡으신 본회 수석 부회장이며 위덕대 초빙 교수이신 김준호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위덕대학교 김준호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산업전환과 지역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제 1주제는 이대상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이대상 수석연구원님 잠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배용호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3주제는 김흔덕 포항소재산업진흥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가 끝난 후에 이 토론과 질의를 해주실 지정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호 프레시안 대구 경북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계명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태현 포항상공회의소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시영 새록새록 상임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우리 각 발제자 세 분께서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발표가 끝난 후에 우리 패널 4분 올라오셔서 종합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도 우리 청중석에서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간을 한 4시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제 1주제 발표자 우리 이대상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이대상 수석연구원입니다. 창립기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처럼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를 위한
미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이망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철강 대전환기 포스코의 혁신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영일만의 기적에서 출발한 제철 보국의 역사, 그리고 그 지난 50년간의 포항과 포스코의 동반 성장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국제 질서의 대전환 속에 현재 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철강 산업, 그리고 그 속에서 강대국들 간에 본격화되고 있는 철의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설계하는 미래는 포스코,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포항제철소의 탄생을 영일만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만큼 당시에 제철소 건설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제보험개발은행에서는 한국은 경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낫다, 제철소보다는 철강은 수입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서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을 하여서 어렵게 제철소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한 이후엔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3년 만에 연산 103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포항에 이어서 광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만들면서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성공은 단순히 포스코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가 갖고 있는 집념, 하지만 포항의 신뢰가 하나로 묶여서 불가능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바꿨던 상생의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철강과 수요산업이 선순환 동반 성장을 통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서 저가의 고품질 소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과 같은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강 수요가 성장하게 되었고, 철강 산업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철강 산업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난 50년은 포항과 포스코가 동반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국제 질서는 최근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위한 안보의 시대에서 안보를 위한 경제로 국제 질서가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입니다. 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굴기를 통해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선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인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경제 안보 정책 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입 규제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보조금과 국내 생산 우대, 외국인 투자 규제와 같이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디리스킹 추진을 통해서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각 국가들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철강 산업의 부상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경쟁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조각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 기준으로 작년 탑10 철강사에 6개의 중국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인 바오우는 1억 3천만 톤을 생산합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중국의 철강제들을 해외로 계속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기 수출은 저가 공세입니다. 이 저가 공세로 인해서 주요 수입 시장에서는 자국의 시장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EU와 같은 주요 수입 시장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올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공급 과잉이 한 6억 톤 정도라면 앞으로 2027년도에는 7억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는 탈탄소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산업에는 더욱 탄소 중립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 차원의 대계를 넘어서 주요 수요 산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여기서 소개된 스텔란티스나 BMW, 르노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2030년 기준 연도에 대비해서 20에서 40% 정도의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에 만약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철강의 생존 기반 자체가 와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를 포함해서 각 국가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U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정경쟁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정경쟁법은 산업별로 미국 내 생산자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청정경쟁법도 초당적으로 다 발의가 된 만큼 곧 통과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습니다. 이 232조에 의해서 수입 철강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50%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관세 대상에 단순히 철강 제품만 아니라 파생 제품까지 추가하여 이들 파생 제품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EU 또한 철강 수입 쿼터를 지금 제한하고 있고 그 쿼터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기업들의 경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했는데 트럼프가 황금주 제공을 관철시켰습니다. 황금주라는 게 뭐냐면 단 한 주로도 그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미국 정부가 만약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한 주로 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용광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에서는 브리티시 스틸에 대한 긴급 운영 통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재국유화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 경쟁력이 미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CCUS나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고 그 막강한 구매 파워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조달이나 연방 예산을 사용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국산 저탄소 강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린딜이라는 탄소 중립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탈탄소 기술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전기로 설비 등에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2023년 GS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 도합 150조 엔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GI 기금 2조 엔 정도의 GI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중 철강 예산을 2배 이상을 증액하면서 수소환원 제철의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로벌 철강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공세가 그 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주요 수입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미국이나 EU와 같은 주요 철강 수입 국가들이 수입제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도 또한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역 구제 조치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한국산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중에서 철강 금속이 112건입니다. 토탈 48.5%의 비중입니다. 대부분은 다 철강입니다. 그리고 이 철강제,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공세가 공세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제 공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2위 철강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열연이나 중우판 같은 중국산 강제들이 수입이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부진 그리고 저가제 공세 등으로 철강 업계의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전체 철강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고로 이사들조차도 지금 제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난이 철강업계 전체로 지속됨에 따라서 전체 밸류체인에서 그 적자 기업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익성이 악화되면 성장 투자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안전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들도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악화되면 설비를 먼저 가동을 중단을 하겠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 폐쇄까지도 지금 결정을 내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래 조각 능력을 보시면 2017년에 저희 국내 철강 산업이 8천만 톤입니다. 근데 이제 8천만 톤에서 지금 7,600만 톤까지 한 400만 톤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진이 계속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설비를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생존 전략은 사업과 설비를 조정하고 원가 구조를 혁신하며 그리고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매각 중이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제강 설비와 같은 저효율 설비들을 폐쇄하면서 선제적인 설비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 혁신 측면에서는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료비입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중저품위의 그리고 저가탄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저원가 공정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원가 구조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수입제의 확산에 대응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무역 구제 조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저탄소 공급 체계의 완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환원 제철, 전기로 CCUS와 같은 다양한 탄소 감축 경로를 마련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 저탄소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소환원 제철인 하이렉스인데요. 지금 올해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토목공사를 착공을 하고 2028년도에 시험설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7년 상용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소환원 제철 중심의 저탄소 설비 체제를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첨단 제품과 솔루션 육성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래 먹거리는 트랜스포트, 에너지, 컨스트럭트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트랜스포트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전기차 구동 모터용으로 하이퍼 에노 같은 고부가 제품들을 개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 저장 탱크용의 고만간강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스트럭트 분야에서는 미래의 하이퍼루프라든지 UAM용 버티포트와 같은 차세대 교통 인프라용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철소의 전 공정을 AI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대하는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이 결합된 지능형 제조, 지능형 의사결정, 지능형 안전이 융합된 새로운 인텔리전트 팩토리로의 진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기에는 포스코의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국가와 그리고 포항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초당적으로 발의된 K스틸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8월에 어기구 이상희 의원님 등 106명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철강 특구를 지정하고 녹색 철강 기술의 개발과 관련 설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또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총 5대 정책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설비 규모의 조정 및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수출 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세 번째 기술 개발, AI 전환 및 수요 창출, 그리고 네 번째는 단계적인 그린 경쟁력 확충 지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과 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철강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강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50년 동안 포스코와 포항이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자산,
그리고 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 경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런 협력 모델을 가동하여서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기존의 산업을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협의체를 도입해서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라는 지역에 대한 사례입니다.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는 전통적으로 탄광 그리고 제철소 중심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쇠락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며 탈탄소 전환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EU 차원에서 EDP 협의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직역하자면 기업가적인 발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단체, 시민이 모두 참여를 해서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기회를 발굴하고 그 혁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개방형 혁신 거버넌스인데요. EU에서는 EDP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아스투리아스에서는 EDP를 통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 항만이나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와 그리고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결합해서 녹색 수소를 핵심 전략 분야로 도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성과물로서 그린 하이드로젠 밸리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150메가와트급의 수전의 설비로 전환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역의 앵커 기업이 있습니다. 앵커 기업과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 그리고 지자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회사 클러스터를 육성한 일본의 이마바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는 일본의 조선업에는 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 산업의 부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황 속에서 산업을 새롭게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자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생태계, 그리고 선주가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분야의 앵커 기업이 이마바리 조선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사고요. 이 조선사가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자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선주들이 있습니다. 선주들은 금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신조선 발주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원책, 그리고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서 조선산업과 그 회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완결형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포항 그리고 포스코와 지역의 철강산업 생태계, 시민사회가 완팀으로서 지역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한다면 현재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희가 철강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구르파크 배영호입니다. 제가 폰으로 방금 시계를 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정말 우리 빠르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 세대만큼 배고프다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헤매고 있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 한 세대가 이런 경험을 한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자꾸 이게 뭔가 이
더 이상 발전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포화된다는, 정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항상 우리 부모보다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래 세대들이 우리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보다 못 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제 원인이 뭔지 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더 가중시키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고 주는 인구는 또 서울로 그냥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들, 문제점들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방향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포항이 나가야 될 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우리 포항 사람이면은 다 봤고, 아까 우리 이 박사님도 이 사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AP 통신 기자가 6.25 때 찍은 사진인데 대동강 철교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했지 않습니까? 1.4 후퇴 때 12월 달에 후퇴해 내려오면서 대동강 철교를 파괴를 하고 미처 강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철교를 건너가고 있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나라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요즘 애들 그 아파트 요즘도 아니죠. 벌써 1년 지났으면 옛날입니다. 애들한테는. 이 친구가 브루노 마스라고 최근에 제가 이름을 알았는데 세계적인 가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로제라는 친구가 연락해서 나하고 콜라보 할래? 좋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수가 한국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애가 연락을 해도 받아줄 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요. 야, 나는 도저히 쟤들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 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 뱃속에서 태어난 놈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국에 있는 애하고 미국에 있는 애하고는 말도 안 통하면서 서로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같은 세대는 서로 정서가 통하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래 위는 말이 안 통하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뭐 중요한 사진들인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짚자면은 이런 사진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특별한 변화가 있는 사진들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디지털에서 앞서가게 된 순간,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로 올라선 뭐 그런 사진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이 석유화학, 철강, 조선에서 성장해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차관이죠. 빚내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이 출발을 했지만은 우리가 앞서가고 뒤처진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투자해서 외국 회사가 들어온 나라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기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사람이면 다 아는 종이마패 우양우 정신. 이건 뭐냐면요. 종이마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정권을 줄 테니까 자, 정권 준 대신에 우리 못하면은 전부 영일 만에 빠져 죽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이잖아요. 국가관이고. 그게 지금도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바뀐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이 아까 그 조선 공장을 보여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초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배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 만드는 도크도 같이 지었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을 못한 거죠. 언제 도크 지어서 언제 배 지어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진행을 했답니다. 자동차도 비슷하게 발전해 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 제 2, 3년 후배들까지는 대학원 졸업한 연구원들이 삼성에서 지금 하이닉스인데 그때는 금성반도체, 삼성반도체, 현대전자에서 연구원들이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8시간씩 해서 연구소 라인이 24시간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가전통신에서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쫓아가게 된 요인은 재벌 주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줬고 재벌 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 부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재벌 그룹 내에서 그게 한 곳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은 반도체가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이 흔들흔들할 정도였거든요. 삼성반도체 적자 때문에. 그때 삼성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삼성통신과 삼성반도체를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따로 돼 있는 회사를요. 삼성통신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삼성통신에서 번 돈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그룹 전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조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를 빠른 속도로 짓기 위해서 현대건설에 있던 기술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본도 가지고 오고요.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결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재벌 기업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정부가 주도를 했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자원들을 선택해서 집중을 했다. 또 대기업 중심으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산업 구조였다. 선진국 기술을 빨리 벤치마킹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밤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요. 다른 나라에 없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높은 교육열입니다. 혁신 역량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입국, 철강보국, 요즘 바이오보국, 전지보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건 뭐냐 하면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아까 잠깐 이 종이 앞에 우양우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스코뿐 아니고 삼성이든 금성이든 현대든 지금 LG그룹이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밀어붙이다가 한번 삐끗한 게 98년도 IMF 때였죠.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약이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무작정 애국심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따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력 산업을 보면 석유화학부터 해서 쭉 가는데 자원 투입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산업이. 그리고 변화 속도가 빠른 단수면 기술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었다는 얘기죠. 밤새우면 연구원들이 3교대 근무하면 쫓아갈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또 금방 따라갈 수 있죠. 설계도만 있으면 명시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보다는 주로 응용기술, 생산기술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후발국에서 선진국 자리로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은요, 충분히 가능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창의적 기업 열세죠. 그리고 이제는 혁신의 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쫓아오죠.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또 슬슬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못 쫓아오게끔요. 데이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DP 보면요. IMF 때 삐끗했지만은 넘어섰고 자 20년부터는 거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 하다가 3%면은 굉장히 이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다. 이론적으로 보통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3%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GDP는 지금 뭐 세계 한 10등 정도 와 있습니다. 부자는 됐지만은 이제는 정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S자 곡선이라고도 하죠. 가다가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포화가 된다. 일정이 유지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S자 곡선을 하나 더 만들면 발전이 있는 것이고 못하면 정체 혹은 오히려 뒤처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간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이 미국에서 쭉 넘어갔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대규모 투자했고 또 바닷가에 제철소를 짓는 방법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해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 원료가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와서 바로 쇠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의 강점이 있었고 중국 나름의 강점이 있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그랬는데 요 최근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TSMC가 최고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삼성 반도체에 있는 연구원들이 게을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삼성이 기술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일반 메모리보다는 노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소니 카세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폼 잡았습니까? 그죠? 집에 텔레비전, 소니 텔레비전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우리 집에는 금성밖에 없는데 내 친구 집에는 소니가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소니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코닥 마찬가지입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망한 필름 회사인데 아이러니하게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회사는 코닥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에도요. MP3 삼성에서 발명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너 하지 마라 해서 김치 유명하잖아요. 김치 냉장고 최초 개발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삼성 앞서가죠. HBM도 삼성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삼성의 사례, 소니의 사례, 코닥의 사례 이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기존 산업은 밀리게 돼 있죠. 기존 부서, 기존 회사, 기존 산업은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슌페트라는 경제학자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한 그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슌페트라는 사람이 명명을 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는 거죠. 혁신은 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러면은 한 부서가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또 기존에 있던 부서는 힘이 세잖아요. 양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강 주도권 넘어간 거는 뭐 그냥 요거는 넘어가고요.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 기후나
인공지능이나 융복합 기술이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이 변화의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어디로 갈지 예측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죠. 미국은 뭐 극단적으로 자국이, 근데 미국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 뭐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서울로만 몰려가죠. 이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도에 인구를 포함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봤다는 겁니다. 단순 면적에다가 인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 인천으로 이렇게 몰려가는데 또 재밌는 것이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인구는 제일 많은데 거기서 출산율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이 사진은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애가 요 나이쯤 됐거든요. 딱 제 첫 손주가 요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다. 국민일보 기사였는데요. 개인 소득은 세계 한 20등 정도 부자 나라가 됐는데 삶의 만족도는 뚝 떨어지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고 그 중에서도 서울은 또 최하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은 제일 적게 나와버리고 악순환 중에 악순환이 지금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 불균형을. 자, 여기서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면 지방 인재, 지방에는 인재가 없습니다. 우수한 대학이 없습니다. 우수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수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우수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류? 지방에 있는 학교는 이류 학교고 지방에 있는 회사는 이류 회사고 지방 사람들은 이류 사람들입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서울이 만든 겁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역이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방 대학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저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지역 대학은 지역 책임져라. 또 지역 사회는 지역 대학 책임져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이 대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대학은 우리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에 30년 있었던 저로서는요, 대학도 사회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 원장이 돼서 봤더니 거꾸로 서로가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요, 대기업 위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인 개념 변화,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내부적인 문제들요. 이노베이터 딜레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왔으니까 뒤 쫓아오는 나라들이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 수명이 긴 거 할 수밖에 없다. 기술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게 소재고 이게 바이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 그리고 복합기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포항이 몇 년 전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정해서 계속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철강 고도화로 보면은요,
뭐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싶은 게 SMR 많이 하지 않습니까? SMR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쇠는 전부 포항에서 만드는데 부품은 전부 창원 가서 만듭니다. 그죠? 이게 포항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소산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소산업 얘기하면 아주 특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포항에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강 고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수소 디지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준원 교수님 마음이 급하신데 이 뒤에는 빨리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제 얘기 이게 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포항 2차 전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소도 많이 하고 있죠. 포항에서 하고 있는 수소 사업들입니다. 디지털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포항이 상당히 하고 있다. 서울, 대전 빼고는 이만큼 창업하기 위한 이 여건이 이 훌륭한 곳이 잘 없습니다. 기초연구하는 기관도 있고요. 실용화 연구기관도 있고요. 사업화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이 가진 큰 무기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벤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포스텍 만든 지 지금 벌써 87년이니까 40년 다 돼가죠. 성과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졸업생들이 포항에 회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로메코도 있고요. 그저께한 그래핀도 있고요. 뭐 AM폴리도 있고. 지금 이 와중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모험인데 그게 포스텍 출신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서서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항은 첨단 과학기술 도시로서 혁신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우느냐가 문제다. 일하고 싶은 건 좋은데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는 이런 기관들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포항 온 지 지금 4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처음 왔을 때 5년, 10년 동안은 언제 이놈의 포항 떠노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정부치고 살 수 있게끔 우리 포항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는, 이건 시도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항 테크노파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요, 빨리 이 달이 돼가지고 이게 순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우리 포항 지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 미래는 혁신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3주제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AI 생태 구축 우리 김현덕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영광스러운 연단에 서게 해주신 우리 김진홍 교수님, 강권해 주신 김진홍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 발표자들과 달리 조금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 되면 가차없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포항의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AI 생태계 구축입니다. 제가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원장인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 가지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죠? 예,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2007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2007년도에
포항 금속 소재 산업 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의 금속 산업의 중소기업의 그 열린 공동연구소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포항의 금속 소재 산업의 그 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공정 개선, 그 품질 개선을 위한 그 분석 업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이제 산업이 철강금속에서 좀 다변화되면서 저희들이 그 2차 전지 연구실도 생겼고 또 그동안에 해오던 그 디지털 전환, AI 전환 시대에 맞춰서 산업진흥화 연구실이 또 생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 작년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영어 약칭은 포미아입니다. 지금도 예전도 포미아고 지금도 포미아인데 포미아의 그 CI 보면 가운데 빨갛게 M자가 있죠. 저게 아무래도 그 용융금속의 빨간색을 차용해가지고 M을 썼는데 예전에 포미아는 메탈 인더스트리, 금속 산업이고 지금의 포미아는 머티리얼즈 인더스트리, 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포항 소재 산업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비전은 친환경 미래 소재 산업의 열린 공동 연구소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금속 소재 산업 진흥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산업진흥화 연구실에서 DX, AX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전략기획팀에서 우리 그 포항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포미아에 도움되는 어떤 연구들을 하면 좋을까 해서 AI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왜 AI인가? 그래서 AI가 여는 산업 혁신의 새 시대, 또 왜 포항인가? 포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 산업 현황을 보면은요, 그 기존의 포항 그 철강 산단의 그 철강 소재 산업과 그 영일만 산단의 그 2차 전지 에너지는 앞으로 좀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이쪽에 LNG나 암모니아의 복합기지가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밸리 산단의 배터리 수소 산업 이렇게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은 그 조강 생산량이 보면은 예전에 포항에 1,600만 톤 규모에서 1,300만 톤 규모로 줄어들었고요. 생산량이라든가 수출액, 포항시의 총 수출액도 그 1.9% 감소되어 있습니다. 포항의 신산업으로 들어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기차 캐전과 핵심 소재 공급 리스크 때문에 지금 예전에 이제 100%씩 성장하던 것이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그 큰 폭의 성장은 없지만은 11%, 뭐 7.1%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6.5%로 2차 전지 분야조차도 조금 현재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포항은 또 탄소 중립 필요성은 앞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인력 부족, 인구 부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 남구와 북구, 언면 지역과 도봉 지역을 보면은 북구 언면 지역만 좀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그 산업혁명 시대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IT가 생겼습니다. 이제 데이터 AI가 되면서 AI 혁명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산업혁명, IT혁명 같은 큰 변화가 AI 시대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AI가 어느 정도로 변화를 우리를 줄 것인가를 보면은 그 전체 그 연평균 성장률이 45.6% 정도 그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나 전력, 제약 등 산업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산업이 갖고 있는 현재의 그 비용 상승이라든가 품질 요구사, 그 경쟁, 그 경험 있는 숙련자의 감소 등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AI를 적용함으로써 그 매출 증가와 기업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안전성 극대화 분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불량 유출 최소화 및 검사의 효율화, 현대자동차는 조립 공정 최적화 품질 향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설비 가동 시간 증대 및 정비 비용 절감 등의 현재 여러 방면에서 AI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현재 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계획의 설계 시간이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그 연료비 공정 제어를 통해서 연료비를 약 연간에 19억을 절감하였고요. 소결 공정입니다. 고로 운전에서 AI 예측을 통해서 샘물을 8.5만 톤 증산할 수 있고 도금 공장은 도금 적중률이 89%에서 99%로 상승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AI 활용의 주요 성과는 주로 보면은 생산성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강화시켜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LG 화학의 경우에는 그 각 단계별로 그 원료 수입, 블렌딩, 분해로 퍼니스 에이전트, 각 에이전트의 최적 의사 결정 모델 학습을 통하여 공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포항이 AI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첫째는 전력이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가 2024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415테라와트에서 2030년 되면은 2배 이상 증가해서 945테라와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한 그 AI 같은 경우에는 AI 생태계 구축의 첫 번째 조건이 양질의 대량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것은 시간상으로 80%, 비용이 75%가 AI의 경우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항은 첫째 그럼 왜 AI의 최적지인가? 첫째는 풍부한 에너지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전력 생산량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여기 파란색이 그 대체 에너지 생산량이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대단히 크게 경북 지역의 생산량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울진에 원자력 수소 국가사업단이 있고요. 그 울산에 울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 영일만 항구에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의 철강 제조기업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2차 전지에 에코프로, 푸스코 퓨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와 그 많고 우수한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인프라, 연구 인프라, 그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접근 확보 용이 좀 깨졌네요. 이렇게 해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것이 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포항의 AI 그 생태계 구축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경북 포항 AI 그 전략이 첫째는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고요. 그 AI에 대한 융자 펀드 조성 등 그 경북 포항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구글, 암조과 같은 공급 회사, 그 포스텍, 한동대, 카이스트, 서울대 등 그 교육기관, 또 여러 가지 전문 연구기관들이 같이 25개의 기관이 모여가지고 경북 포항 AI 혁신위원회를 조성하였고,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북 포항 AI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포항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포항형 AI 챗봇 도입,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AI 돌봄 로봇, 그 AI 기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 리더십으로 AI 중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경우 그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 구현을 위해 가지고 그 AI 커리큘럼을 채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 수준의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그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 AI 전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그 제조업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도 역시 AI에 대해 가지고 그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그 HI 그 전인 지능 인재 양성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창업 연구 혁신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 AI 이노베이션 센터, 제네시스 랩, 포항 AI 가속기 센터를 구축하였고, 그 개발도상국 AI 도입도 지원하고 위해서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계신데 내가 테크노파크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그 테크노파크는 그 산업수요 기반 AI 실무 인재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AI 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그 이인지구에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스파크 건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그 기술 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포미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DX, AX 사업을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제일 먼저 철강금속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실증 지원센터 건립을 2년 전부터 진행을 해서 그 앞으로 그 철강 기업들의 DX, AX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 노코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 테스트 배달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코드라는 것은 코딩 능력이 없는 작업자 또는 낮은 수준의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가 여기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기업의 공정을 제어한다든가 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테스트 배드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아마 버스 타고 다니면은 이음이라는 것들 광고를 가끔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구름포항을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구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 환경 측정, 해상의 환경, 수온이라든가 해류 속도라든가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장비 구축은 끝났고요. 지금 여기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구룡포항이 침수가 많이 되죠. 침수 예측 모델링, 또 방파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때 파고가 커진다든가 이럴 때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또 디지털 경매, 수산물이 들어갈 때 경매할 때 디지털 경매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해서 디지털 트윈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은 일단은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이 있는데 그 인프라는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이 27년도에 진행될 것이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제조 데이터를 AI 활용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건설, 보안, 운영 등의 연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일국 선생이 10만 양병 이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 한동대학, 포항 TP가 같이 연합해서 AI 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들어오게 되면 포항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 보면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중소 중견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기업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없애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전 허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포인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전 허브가 구축되면은 중소 중견기업의 철강 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수입에서부터 소재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제조, 폐기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전체의 과정에 대한 소재 공급망 통합 관리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 기반한 영일만 복합 에너지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수소, 암모니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어떻게 수요 기업과 민간 기업 수요에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AI 기반 스마트 에너지 관리가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AI 융합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항을 중심으로 아까 10만의 AI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내년까지 보면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기반 확립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등 산업 기술 기반이 확립되면은 에너지 소재 제조 데이터 융합 관리를 완성해야 하는 AI 융합 고도화 단계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융합이 고도화되면은 AI 산업 도시가 완성되는 3단계까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 실행의 로드맵의 방향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 패널께서 질의 및 코멘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호 프레시안 대구 경북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포항에 대해서 느낀 점을 오늘 가감없이 또 그동안에 이런 부분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꽤 있었거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 대체로 대동소이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최근에 들어서 포항이 철강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박태준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외람되지만 제가 약 한 16년간 정도를 옆에서 가까이서 뵙고 인터뷰도 아마 기자 중엔 제가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무조건 이 철강이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 일본을 따라왔듯이 중국, 인도가 언젠간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신기술로 대응을 해서 앞서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어제 그래핀 스퀘어라는 회사가 블루베리에 준공을 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포스텍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서울의 강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포스텍에서 공짜로 거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포항에다가 뭔가를 족적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삼성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원 쪽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해도 나는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포항에다가 짓고 자기
가족들도 전부 포항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환경을 포항이 만들어줘야만 앞으로도 그런 인재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고요. 그리고 그래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세계 최초로 포항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게 구축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가 현재는 고용 창출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부 수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이거는 그 AI도 안 되고 로봇도 안 되고 그 수작업이 필요한데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이 성공하면 자기가 그 옆에 있는 유휴부지 20만, 30만 평을 자기가 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단에 물어봤더니 쓴다 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용 창출도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래서 우리는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는 축하해주고 또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티타늄은 아무 나라에서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 시장이 제가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건 스테인리스가 있어요.